오케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건데,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순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고대가요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 서사시, 부지가 같이 단체가 불렀던 노래에서부터 개인이 불렀던 그 이제 황조가 유리왕의 작품 황조가처럼 집단이 불렀던 노래에서 개인이 불렀던 노래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향가 같은 경우에는 4줄짜리가 4구체, 8줄짜리가 8구체, 10줄짜리가 19구체인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4구체 한가가 서풍헌도, 이렇게 서풍헌도, 서독의 풍류 헌화가 도솔가, 8구체 한가는 천연가랑 모죽질 한가인데 자, 이 모죽질 한가 같은 경우는 내가 세트로 같이 잘 나오는 작품이 있다라고 했었지? 찰리판 한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것은 추구한다는 뜻이고, 찬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둘이 세트로 잘 나오는데 얘는 8구체 한가고 얘는 19구체 한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구체 다음이 8구체 다음이 19구체인데 19구체는 가장 정제된 형식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뇌가라고 부르는데, 사뇌가 얘는 4줄, 4줄, 2줄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부분은 낙구라고 부르고 항상 감탄사로 시작한다라고 했어. 그런데 얘가 나중에 시조에서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에서 종장 낙구의 마지막 부분이 첫 번째 첫 번째 음보가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랑 얘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얘가 3단 구성이 돼가지고 시조에서 나중에 초장, 중장, 종장 구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향가 작품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지? 지금까지 배웠던 향가 뭐 있었어? 이것도 배웠었고 또 뭐 배웠었지?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 제망대가 기억나지? 그래서 그거 다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는 경기체가인데 평민들이 향유했던 게 고려가요고, 그리고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양반들의 문학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문학성이 없기 때문에 잘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고려가의 특징은 상, 분, 후로 외우라고 했어. 상음부, 분연치, 후렴구.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려가에 뭐 있었지? 가실이랑 세트로 잘 나오는 게 석양별곡. 둘 다 러브스토리인데 가실이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여자고 얘는 적극적인 여자라고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동동. 청산에 살고 싶다. 청산별곡. 다 필수 문학 작품이라고 했어. 다 해석 알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시조도 지난 시간에 했었지, 그치? 시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사랑 똑같이 3, 4조, 4, 4조, 4원도인데 차이가 있다면 시조는 초장, 중장, 중장이고 가사는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얘는 이제 상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시조가 가사가 되기 전에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게 사설시조인데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단 구성해서 2구 이상 중장이 길어질 때 10자 이상 길어지면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간 부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지, 중간이. 그리고 주제를 본다면 시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남녀 간의 애정, 주로 나오는 게 황진이 시조, 그 다음에 강호한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 관련된 거, 마지막에 우급지정이라고 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거, 연군지정은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 시조의 주제는 거의 이 중에서 하나예요. 니네가 보고 거의 때려 맞춰도 돼. 거의 한정적이야. 이거 말고 현실에 대한 비판이 주로 돼 있다는 건 사설시조. 평민들이 작가층이 점점 넓어지면 사설시조. 나 자꾸 이쪽 보고 이렇게 웃기지? 셋이 똑같이
어제 마스크에다고 또 똑같아. 그룹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사에서 이제 2학기 시험 범위로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관동별곡이거든. 관동별곡, 정철의 작품. 얘랑 세트로 잘 나오는 게 삼위인곡, 그리고 송미인곡, 정철의 3대 가사. 얘네들 수능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석은 달달 외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요 두 개 했었는데 기억나니? 묶어가지고. 그리고 얘는 2학기 시험 범위. 2학기라고 하면 이틀 있다가 시작되지. 내가 분명 방학 금방이라고 했지. 그리고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가 더 빨리 지나가는 거 알지? 지금 1학기 지나온 것도 사실 금방이잖아. 지금보다 2학기가 더 빨리 지나가고 1학년 전체보다 2학년 전체가 빨리 지나가고 3학년은 그냥 시험 보고는 끝나는 그런 느낌이야. 쏜살 같다. 얘네들도 다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방학 동안에 어떻게든 이거랑 끝내고 이거 끝내고 이거 끝내고 여기까지 다 끝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방학이라고 해봤자 오늘까지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오늘 시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할 거야. 시조는. 여기는 못 들어가더라도 여기까지는 해야지 그래도.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당장 내신 대비 들어가는데 중세국어 바로 들어갈 거고 세종어 중민정은 바로 이제 각오를 해야 돼. 과제도 점점 많아질 거고.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에서 어디를 보냐면 46페이지 좀 보여요. 46페이지 한식. 한시라고 하는 건 원래 한문으로 쓰여진 시가 한시잖아. 그러면 우리말로 쓰여지는 시도 아닌데 왜 한시인데 우리가 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우리나라 사람이 써서. 맞아,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데 그 한시가 출제가 될 때 거의 이제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인물들이 있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거기 맨 밑에 보면 그 고대랑 고려 사이에 보면 최치원이라고 하는 작가 보이지? 최치원 보여? 최치원의 작품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돼. 을지문덕 이 작품도 가끔 출제가 되긴 하지만 최치원이 가장 중요한 작가이고, 그 다음에 정지상의 송인, 이것도 남녀간의 이별과 관련될 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명원 편은 이제 뭐 과거를 회고할 때, 그리고 사리와 구병루 이런 작품들도 잘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훈민정음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럼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나온 작품들 있지. 악장의 발생 및 전개에서 용비어천과 동그라미 별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악장이 소멸되고 나온 게 언해라고 하는 건데, 언해에서 나온 게 두시언해, 백년초에, 석보삼절, 월인석보, 상관행실도 내용 소학 언해라고 해서 언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문으로 전해오던 문헌을 나중에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언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작품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언해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넘겨서 지난 시간에 48페이지 했었지. 정지상의 손님 했었고, 그 다음에 넘겨서 50페이지 탐진초려랑 농가편 했었지. 그 다음에 넘겨서 정약용의 보리타작도 했었지. 그리고 56페이지 정약용 작품 2개 나왔는데 이건 아직 안 했지.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탐관 오류의 회포에 대해서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한번 봅시다. 온갖 풀이 모두 다 뿌리가 있으나 부평초는 뿌리가 없다. 부평초에다 동그라미하고 뭔가 약간 불쌍해 보이지? 그러니까 착취당하는 서민층을 의미합니다. 물 위를 두둥실 떠도는 신세.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바람에 불려다니네. 살려는 의지가 없지. 붙인 목숨 진실로 잡고 가늘어 연잎이 너무도 업신여기고 마름은 줄기를 칭칭 감아주이네. 연잎에다가 세모하고 마름에다가 세모하고, 연잎이랑 마름은 둘 다
백성, 즉 부평초를 괴롭히는 존재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 연못 속에 살면서 같은 민족인데 왜 이다지도 몫이 어긋나느냐라는 것은 지배층에 대한 비판도 있고 백성들에 대한 연민도 있고 두 가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제비가 날아와서 지지배를 거린다. 제비가 동그라미 합시다. 불쌍한 백성들이야.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회나무 무거워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가 다시 지저귀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 황새에다 세모, 뱀에다 세모. 둘 다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지.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배의식입니다. 자, 둘이 세트로 알아듣고 넘겨봅시다. 58페이지 갑니다. 하늘의 절명시랑 이색의 부병류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좀 많이 지도 나가려고 내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황현의 절명시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쓴 작품인데 황현이 이 작품을 쓰고 자결을 했어. 자살을 해서 죽었어. 자, 왜 자살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가 한번 봅시다. 머리털이 다 새도록 하도 많이 겪은 날이 몇 번이나 죽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네. 나라가 망한 오늘은 참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가물거리는 촛불만이 푸른 하늘을 비추네. 가물거리는 촛불을 사자성어로 풍전등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라의 현실이 풍전등화와 같다. 가물거리는 촛불과 같다. 바람 앞에 등불은 금방 꺼지지. 그러니까 그게 현재 우리 조선의 상황과 같다. 요사스러운 기운이 가려 요사스러운 기운 세모하고 일제 국권 침탈 때문에 임금 별자리로 옮기니 구중궁궐 침침해져 햇살도 더디드네. 임금의 조직도 이후로는 다시 없을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인 나라가 망하게 되면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이 다시 없을 것이니 구슬 같은 조수의 눈물만 가득 흐르네. 나라가 망했으니까. 자, 그 다음 참수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세화짐승 동그라미, 강산 동그라미 합시다. 세화짐승과 강산은 뒤에 보면 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지. 슬피 울고 찡그린다. 감정이입이야. 감정이입. 그리고 지금 감정을 이입하고 난 뒤에 운다라고 얘기했고 찡그린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의인법도 되는 거예요. 의인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뭐야? 무궁화지. 그래서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부분해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게 대유법이지.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 가을 등불 아래 책 펼고 역사를 생각하니 세상에서 글하는 사람 노릇하기도 어렵구나. 글 아는 사람 노릇이라는 것은 내가 양반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참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니가 없다는 게 참 어렵다 힘들다. 일찍이 나라를 위해 작은 공도 없었으니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인을 지키는 거야. 선비로서 도리를 지키는 거지만 그건 충성은 아니다. 왜? 내가 죽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 끝맺음에 겨우 윤곡을 따르는 데 그쳤을 뿐 진동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럼 윤곡은 누구고 진동은 뭔데? 밑에 나와 있듯이 윤곡과 진동 모두 중국 송나라 선비인데 윤곡은 몽골이 침입한 가족이 몰살당하자 자결하였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이지. 진동은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상소를 한 뒤 황제 노임에서 참여를 당하였다. 얘는 좀 그래도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상소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한 거지. 그러니까 내 모습이 윤곡과 같다. 진동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 라고 하면서 이 시를 쓰고 죽어버렸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세계 부병류입니다. 자, 어제 영명차를 지나다가 부병류 올랐다. 부병류라는 것을 올랐는데 무엇이 떠오르냐면 그곳이 예전에 고구려 성이 있던 곳이었어. 그래서 텅 빈 성에 조각달이 떠있고 텅 빈 성에다 세모합시다. 나라가 망한 후에 한탄하는 거. 내가 혹시 무슨 집단이라고 했는지 기억나? 맥수지탄. 그렇지. 맥주를 생각하라고. 보리 맥자. 맥수지탄이야. 조각달이 떠있고 천년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망했는데 자연은 옛날과 똑같다 이 말이야. 대조하는 거야. 기린마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동령왕이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야.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논의느냐.
천손이라고 하는 것은 고르 동명왕이야. 그래서 이 천손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이야. 그래서 우국지전이 나오고 있지.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부니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저절로 흐르네. 자연은 예전과 변함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자, 작품 하는 거는 실제 시험에서 배우지 않아도 이게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면 시험 볼 때 기억나겠지. 자,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그 중요하지 않는 거, 잘 나오지 않는 거는 우선 넘어가고 중요한 작품 먼저 하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될 때 다시 추가적으로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작품이 어디냐면 쭉 넘어가서 84페이지 같아요. 84페이지. 내가 최치훈이 되게 중요한 작가라고 얘기했었지? 최치훈의 작품은 무조건 알아둬야 돼. 자, 최치훈을 하려고 했더니 위에 지금 권응인의 작품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세트로 알아두자. 푸른 산봉우리 옆에 집을 엮고서 벽을 들고서 맑은 시냇물을 담았네. 길은 대숲 사이로 가늘게 날고 울타리는 산이 보이게 나지막하네. 바위를 베면 두 번에 이끼가 묻고 꽃을 심으면 진흙에 신발 자국이 찍히네. 번화한 세상 꿈에도 가지 않으니 한간 맛은 호접한 집에 있다네.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 그냥 산속에서 지내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번화한 세상이다 생각합시다. 세상은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세상과 단절되고 살겠다는 뜻이야. 자, 그럼 얘랑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밑에 작품 봅시다. 최치원은 신라시대 때 살았는데 신라시대 때 무슨 제도가 있었어? 골품제도가 있었지. 그래서 얘는 그것 때문에 신분적 제약 때문에 아주 똑똑했지만 어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제도 때문에 되게 세상과 단절하면서 쓴 작품입니다.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가 울리니 봉우리가 울린다는 것은 물소리 때문이야. 물소리. 그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가까이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하기가 어렵다. 늘 시비하는 소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지. 시비하는 소리 세모. 그 위에 있는 말소리도 세모. 그 소리가 들릴까 두렵다. 진들이 흐르는 걸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소리가 싫어서 일부러 세상과 단절하고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최치훈의 다른 작품 또 봐야 되겠지? 자, 어디 나오냐면 좀 넘겨서 92페이지로 갑니다. 자, 92페이지에 보면 자, 위에 있는 작품부터 먼저 봅시다. 세상에서 모두들 붉은 모란꽃만 사랑하여. 뭔가 모란꽃이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붉은 모란꽃 세모합시다. 정원에 가득히 심고 갖추었네. 누가 이 거친 초야에 좋은 꽃덜기 있는 줄 알긴 하겠느냐. 이 좋은 꽃덜기 제목이 석축화, 페레이고차, 좋은 꽃덜기 동그라미하고 화자 자신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예쁜 모습은 연못 속에 달을 꿰뚫었고 향기는 밭도록 남의 바람에 전하네. 그러니까 뭐야? 석축화의 모습이 일품도 학문적 경지도 갖추었다. 내가 그렇다는 거야. 외진 땅에 있으니 알아주는 찾아주는 비공자는 적어. 아리따운 자태를 농부에게 붙인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밀어주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농부밖에 없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취하고 좀 갑니다. 가을바람에 괴롭게 읊조리니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온 세상에 지음이 없구나. 지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를 알아주는,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얘기해. 그게 없다. 창 밖에는 비가 오는데 등불 앞에 내 마음은 만리를 달리네. 만리를 다 세모하고 화자와 세상과의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지. 최치원과 세상과의 거리감. 됐지?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시조로 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조한 게 몇 초까지 했었지?
123초까지 했었지? 자, 124페이지 봅시다. 124페이지. 자, 124페이지 나와 있는 거는 니네가 딱 봐도 알다시피 중장이 굉장히 길어졌지? 이걸 무슨 시조라고 한다고 했어? 사설 시조라고 한다고 했지? 자, 사설 시조는 주로 비판이 많다라고 얘기했어. 여기 나와 있는 가와 나 작품은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탐관오리의 횡포. 왜? 어디를 안 했어? 다시 뺐어요. 124쪽. 지금 43번을 안 했다고 하는 거. 44 지난 시간에 안 했어? 44. 했어. 했죠. 했어. 아, 안 들었구나. 아 맞다. 왜 안 들었어?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을 걸. 했지? 했어. 자, 124페이지 봅시다. 자, 보자. 둘 다 탐관오리 횡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일시 내 몸이 살고자 했더니 물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세모하고 백성을 수탈하는 존재, 즉 탐관오리입니다. 아, 물것 겨우 못 살겠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비파 같은 빈대새끼, 사령 같은 등에 어이, 갑다기, 사마귀, 흰 바퀴, 누른 바퀴, 피껍질 같은 가랑 이번에 이가 나온 거, 이가 뭔지 알지? 벌레 머리에 기어다니는 거. 보리알 같은 수통하는 말은 살찐 그 다음에 주린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린이, 갓간이, 잔벼룩, 외벼룩, 뛰는 놈, 기는 놈, 다리 기다란 모기, 뿌리 뾰족한 모기, 살찐 모기, 여인 모기, 그림한 뾰족이 심한 당비루라고 하는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에 견디기가 어렵다. 중간에 나온 그 벌레들은 절대 뭐 뜻을 물어보거나 하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 차마 못 견디는 게 바로 온유월, 복다림의 18이다. 18이 세모. 탐관오리 중에서 제일 극악한 탐관오리가 18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작품 잘 나옵니다. 한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두꺼비 세모하고 서리 맞은 파리를 물고 파리 동그라미, 파리는 힘없는 백성. 두꺼비가 파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탐관오리가 되겠지. 두꺼비가 두엄 똥덩이 위에 치달아 앉아서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건너선을 바라보니 자기보다 더 센 새가 있는 거야. 백성골이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훌떡 뛰어내렸다가 그 아래로 자빠졌구나. 마지막에 나였길 만종이지. 잘못해서 둔자였다라며, 둔자라는 말은 둔한 놈이었다면 잘못하면 어혈질 뻔했다는 말은 희망될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에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가 칭찬하니까 자화자찬, 허세 떨고 있으니까 허장성세가 되는 겁니다. 됐지? 자, 넘겨봅시다. 126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에 시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내가 남녀간의 러브스토리라고 얘기했었지? 자, 잘 나오는 게 그 황진이랑 홍랑인데, 홍랑이라고 하는 애는 최경창이랑 서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홍랑은 기생이고 최경창은 양반이었어. 그 당시에 양반이 이제 그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한번 과거에 급제하면 지역을 옮겨다녔거든. 그때 이제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만난 여자가 홍랑인데, 홍랑이 최경창이 이제 떠났다고 해서 보내면서 몇 번의 산버드를 꺾어서 보낸 거야. 그때 부른 노래입니다. 산버드를 가려서 꺾는다는 것은 아주 예쁘고 좋은 것만 가려 꺾는다는 뜻이야. 보내노란 님에게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혹시 새 잎이 나거든 나를 보듯이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최경창이 홍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이제 남자들이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 3년을 몸을 씻지도 않고 그 다음 자기 몸에 일부러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자해 같은 거 해가지고 지주와 절개를 지켜서 지금은 최경창이 무덤 옆에 같이 묻혀져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 서방님 병이 들어 쓸 것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종로 저자라고 하는 시장에 가서 다래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따은 머리 있지 긴 머리를 팔아서 뭘 했냐면 배를 사고 감을 사고 유자를 사고 석류를 사고 아차차차차차 오화당을 잊어버렸구나. 오화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면 설탕이야. 단맛을 내는 설탕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화채를 만들려고 했던 거지. 수박에 숟가락 꽂아놓고 한숨 깨워놓으라. 자기 실수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깁시다. 128페이지. 문박자라 김을 메고 대장방이 대님처 신들 메고 낯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둘러매고 무림산 중 들어가서 싹다리 바른 석들 기거니 버리거니 지게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부신다는 게 우리가 아는 그 부셔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부신다는 뜻은 설거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곰방대를 툭툭 털어서 입담배를 피워물고 콧노래를 부르며 졸다가 석양이 재를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노래 짧은 노래하며 어이가 있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나무를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대장부로 태어나서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거야. 그걸 못한다면 차라리 다 떨치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일 없이 늙겠다. 한가롭게 살아가겠다. 이 밖에 녹록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고 보잘것 없는 일은 거리될 것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겠다. 라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30페이지 갑시다. 자, 백구라고 하는 것은 개가 아니라 갈매기입니다. 갈매기가 나오면 백구가 나오면 대부분이 다 갈매기에서 가면 돼. 갈매기야, 나 말 좀 물어보자. 놀라지 마라. 야, 너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너 명고순 좀 많이 알지. 지금 뭐 얘기하면 뭐 맛집 같은 거 있지?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거 너 어디 아니? 나에게 자서 일러주면 나랑 같이 가서 놀자.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 되고 싶다는 뜻이야. 무라일치가 주제입니다. 무라일치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작품 갑니다. 청산 동그라미, 유수 동그라미, 청풍 동그라미, 명월 동그라미. 다 뭐야? 자연이지.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자연은 말이 없다. 그 다음에 태가 없다는 말은 꾸밈이 없다는 뜻이야. 여기서 모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꾸밀 줄 모른다. 가식이 없다. 값이 없다는 것은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 자연은. 그 다음에 임자가 없는 명월이다. 달은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자연 속에서 병 없는 몸이 분별 없이 늙겠다는 말은 세상에 세속적인 근심 없이 늙겠다라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132페이지입니다. 님을 그리워. 원래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다 보면 꿈에 그 사람이 나오지. 너무 그리워해서 상사몸을 꾼 거야. 꿈에 이미 나왔는데 실소리라고 하는 것은 귀뚜라미인데 내가 귀뚜라미에 넋이 되어서 혼이 되어서 취하장 길고 긴 가을밤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가 나를 잊어버리고 깊이 든 임의 잠을 깨워볼 거니라. 나를 잊어버렸으니까 임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작품. 님을 그리워해서 겨우 든 잠을 혼자리로 뒤숭숭해서 그리워하던 님 잠깐 만나 얼핏 보고 어디로 간 것이냐. 사라졌다는 것이 잡을 것을 입을 잡지 못한 안타까움이야. 잠 깨어
내 곁에 없으니 아주 간는가 하노라. 이미 내 곁을 영원히 떠났을까봐 슬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전전반칙이라는 사자성어 나오지. 이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기억해도 전전반칙. 자, 그 다음에 넘깁시다. 134페이지.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구박하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는 나쁘다고 부엌바닥을 부르지 마오. 막 부엌바닥 부르면서 막 이러는 거야. 부엌바닥 부른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얄미워 이러는 거야. 왜 며느리를 괴롭히냐? 대체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빚 대신 받은 며느리냐? 아니면 물건값을 쳐온 며느리냐? 밤나무 썩은 등골 핏줄이 나는 것 같이 앙살피신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굉장히 어떤 매섭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어떠냐면 곁뺀 쇠똥같이 대종부터는 깡마르고 까다로운 시어머니야. 3년 결혼 망태에 새 송곳 뿌리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니. 시누이도 안 좋아. 거기다가 자기 남편은 어떠냐면 단피 같은 밭에 돌피가 그러니까 그 좋은 곡식을 심은 밭에 돌피라고 하는 건 잡초거든. 나쁜 잡초가 나는 것 같이 샛노란 오이꽃 같은 핏똥 노는 아들 하나 두고 자기 남편이지. 그런 아들 하나 두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며느리를 미워하느냐. 건반대 맹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로 나빠하시냐. 건반대 맹꽃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니까 며느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 며느리에 대해서 왜 미워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제가 좀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개를 10마리 넘게 기르되 이 개같이 얄미우랴. 개가 왜 싫으냐. 내가 싫어하는 님이 오면은 꼬리를 치며 뛰락 반겨서 내닫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르락 칸칸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짖어가지고 못 오게 한다는 거야. 쉰 밥이 그릇그릇 나는데 너 먹일 수 있으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개를 굶겨 죽이겠다는 뜻이야. 그럼 결국 이건 뭐야? 나를 차지하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다 전가시키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138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138조. 자, 서경덕과 현진이는 서로 어떤 사이야? 사랑하는 사이야. 그래서 둘의 작품을 같이 나온 겁니다.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주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구름이 덮인 산에 님이 어떻게 찾아오겠느냐. 그러니까 만주문산 세모하고 화자의 임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지. 떨어지는 이 부는 바람에 혹시 그 사람인가 하노라. 착각한다는 거야. 이미 온 것으로. 그러니까 그리워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작품. 내가 언제 무신하여 믿음이 없어. 내가 언제 님을 속일 건데. 월침 삼경에 이미 올 듯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지는 입소리.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입소리야. 내일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오시는 소리로 내가 착각하게 들리는 그 자연의 소리를 어찌하겠느냐.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지. 자, 나 넘겨서 마지막입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 조금만 힘내. 자, 갑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사유신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지. 사유신. 단종에 대해서 충절을 맹세했다. 자, 그 사유신은 아니지만 단종과 관련 있는 도시인이 누구냐면 왕방현. 자, 여기서 나온 님이 바로 단종입니다. 천만리 머나는 길에 고운님을 여의고 이발하고 내 마음 들데 없어 내가에 앉았더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 흘러가는구나. 물의 동그라미 별표하고 감정이입이지. 자, 그래서 가작품의 주제는
이 사람이 거기 나와 있듯이 단종을 유배지까지 호송할 때 같이 갔던 신하거든. 그때 신정을 쓴 거야. 자, 그 다음은 임자라고 하는 시인이 황진이 무덤 앞에서 쓴 작품입니다. 청초 우거진 골짜기에 자느냐 누웠느냐. 청초라고 하는 것은 무덤가에 있는 풀입니다. 홍어는 어디다 두고 홍어에다 동그라미 내꼴 세모 서로 대조되지.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다 두고 뼈만 나눴느냐 묻혀있느냐. 잔 잡아 술잔을 잡아도 권할 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굉장히 슬퍼한다. 그래서 황진의 무덤 앞에서 황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는 거지. 오른쪽에 인생 무상 동그라미 합시다. 자, 그 다음 작품입니다. 흥망이라고 하는 것은 흥하고 망하는 거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운수가 달려있다. 운수에 달려있다. 만월 때 고려의 궁궐터가 추초 가을풀로 가득하다는 말은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야. 그 다음 주에 500년 왕업이 나오는데 500년 왕업이 문학에서 나오면 고려 왕조라고 했어. 500년을 활약했던 왕업이 겨우 목동이 피리술에 남겨져 있으니 석양에 지나가는 계기, 석양 세모하고 두 가지 뜻인데 해가 진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고려 왕조의 몰락입니다. 석양에 지나는 나그네가 눈물겨울한다.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지. 나라가 망하고 한탄하는 것은 무슨 지탄이라고? 매수지탄이라고 했지? 자, 근데 거기